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물가 상승률 수준 이상까지 크게 올려 단기간 불황을 감내하더라도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엔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의 초빙 교수로도 일을 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터키 외환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터키 환율이 대단히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급등락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년 사이에 세 번째 중앙은행 총재의 해임이 있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어떤 신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은 고금리 때문이다라는 소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축 성향이 높아지고 이게 결국은 소비 축소, 고용 축소로 이어져서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을 잠재운다라는 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이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 금리를 인상해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 노력했던 중앙은행 총재들은 차례차례 직위를 잃어버리는, 결국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았을 때 중앙은행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정치적인 어떤 종속 속에 정책이 자의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니까 이 나라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터키는 2018년 3년 전에도 외환위기의 공포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책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함으로써 경기를 좀 불황을 감내하고서라도 물가를 안정시켜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정책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것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나라 경제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이 생기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터키에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높임으로써 해외로 빠져나가던 자금들을 터키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놓고 볼 때 터키 경제는 한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정책금리 수준이 물가 상승률 수준보다 낮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가 상승률이 20%인데 정책금리는 10%라면 예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전체 모든 물가가 20% 이상 상승하는데 은행에 예금해봐야 10% 이자밖에 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저축을 하기보다는 이 돈을 쓰거나 물건을 사놓는, 다시 말씀드려서 사재기의 리스크들을 지니게 됩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터키의 정책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정책금리 수준이 터키 물가 상승률보다 밑에 있다는 걸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돈을 빌려서 물건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토지를 구입할 때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금리 수준이 물가를 밑돌게 되는 경우에는 저축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저축의 부족은 곧 경제에서 필요한 성장의 재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저금리 덕분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재정적자, 경상적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국내에서 돈이 부족하면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기업들에게 지원해주거나 경기를 부양하려 들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내에 재원이 없다면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점점 외채가 쌓이고 경상적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나라가 바로 터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한 30여 년 동안의 터키 경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만성적인 재정, 만성적인 경상적자를 기록해서 경제가 어떻게 보면 계속 외채가 쌓여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만, 문제는 경제 내의 금리 수준이 대단히 낮고 저축이 부족하며,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사업을 벌려나가기가 어려워지겠죠. 결국 저금리 여건을 유지하는, 다시 말해서 물가 수준 대비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이유가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인데, 정작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되는 꼴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바로 수출 제조업들의 육성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2019년 현재 터키의 10대 수출 상품을 살펴보니까 귀금속이 1위, 그 다음이 기타 품목, 그리고 일부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부품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공산품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란이라든가 또는 시리아 등 여러 나라들과 교역하기도 되게 좋은 여건, 특히 흑해와 연결되어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가지고 있는 등 아시아와 유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지정학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터키의 수출에 제조업 품목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터키 경제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원천들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결과 환율이 급등하고,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다시 물가가 오르며,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 실질금리는 더 떨어져서 저축의 매력은 사라지고
투자 재원은 부족해지는 이런 악순환을 밟고 있는 경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물가 상승률 수준 이상까지 크게 올려 단기간 불황을 감내하더라도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들을 과연 차기 중앙은행 총재가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해보자면, 어떤 나라의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는 대부분 돈이 많이 풀려 그 나라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가 발생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 나라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나가는 돈들을 잡아두고 싶다면 결국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여러 조치가 필요한데, 그 과단성 있는 조치가 끊임없이 장기간에 걸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 경제 전체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기업들도 투자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